만약 한 나라의 군주가 주인이 아니라 그냥 손님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이 엄청난 생각은요, 불과 상실 속에서 자신의 철학을 벼려낸 한 학자에게서 나왔습니다. 바로 잊혀졌던 천재, 황종희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어떻게 정치혁명으로 이어졌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아들의 복수에서 시작해서 제국이 무너지고 마침내 백성이 주인이라는 새로운 사상이 탄생하기까지 한 사람의 비극이 어떻게 한 나라의 생각을 통째로 뒤바꾸었는지 그 흐름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장, 바로 아들의 복수입니다. 황종희의 그 혁명적인 사상 있잖아요. 이게 뭐 조용한 서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의 젊은 시절을 그냥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린 아주 잔혹한 현실, 바로 그 피와 비극 속에서 싹튼 겁니다. 때는 17세기 초 명나라 말기입니다. 당시의 나라는 안에서부터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부패한 환관 위충현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어두운 그림자가 황종희 가족에게 비극을 몰고 오게 되죠. 이 연표를 좀 보세요.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의 아버지 황종소는 부패를 뿌리 뽑으려던 개혁관료 모임 독림당의 일원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부패 권력의 핵심인 위충현에게 찍혀서 투옥되고 고문 끝에 옥사하고 맙니다. 이때 황종희의 나이가 고작 17이었어요. 아버지를 잃은 10대 소년은 복수를 맹세하죠. 불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이 일들이 그를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게 된 겁니다. 게다가 이건 그냥 혼자만의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벽에다 직접 이런 글귀를 새겨 넣었어요. 너는 구천이 내 아비를 죽인 것을 잊었느냐? 이건요, 그냥 복수해라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아들로서 반드시 짊어져야만 했던 거대한 의무였던 거죠. 근데 이 복수가 무슨 몰래 숨어서 하는 암살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주 극적이고 공개적인 심판에 가까웠어요. 소매에 날카로운 송곳을 숨긴 채 수도로 가서 법정에서 아버지를 거짓으로 고발했던 자들과 딱 마주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원수들을 송곳으로 찌르고 효의 상징으로 그들의 수염을 뽑아버리죠. 이 일로 그는 아주 강렬한 충신의 아들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국가적인 재앙으로 확장됩니다. 바로 이 거대한 혼란이 그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싹트는 토양이 되거든요. 당시 명나라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였습니다. 안에서는 부패가 나라를 좀먹고 있었고 굶주린 농민들이 곳곳에서 들고 일어났죠. 밖에서는 만주족이 청나라를 세우고 압박해왔습니다. 이 모든 게 한꺼번에 터지면서 결국 1644년 수도가 함락되고 황제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한 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린 거죠. 황종희는 이걸 그냥 지켜만 보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직접 싸웠어요. 민병대를 조직하고 남쪽으로 밀려난 명나라 저항군에 합류해서 싸웠지만 아시다시피 이건 희망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철학자가 되기 전에 군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책상머리가 아니라 패배가 예정된 전쟁터 한복판에서 사라진 대의를 위해 싸웠다는 거죠. 칼로 하는 전쟁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인생에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와요. 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는 붓을 집어듭니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오래가는 무기를요. 무력투쟁이 더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가족들만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무기를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게 단순한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이 후퇴야말로 그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는 남은 세월은 밭이나 갈고 김이나 매겠다고 말했지만 이건 절대 은퇴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략적인 방향 전환이었어요. 새로운 청나라 왕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절대 권력이라는 개념 그 자체에 맞서는 지적인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는 당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 학자 중 한 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경험과 사상을 한 권의 책에 응축시키죠. 바로 그의 필생의 역작, 명의대방록입니다. 자, 이제 이 책에 담긴 시대를 뒤흔든 혁명적인 사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의 모든 고통과 투쟁, 그리고 학문적 성찰이 한 해에
정말 혁명적인 정치 이론으로 결집되는 순간이죠. 책 제목부터가 의미심장해요. 명의 대 박록. 이게 주역에서 따온 말인데 풀이하자면 어두운 시대에 현명하고 정의로운 군주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쓴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가장 어두운 시대에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쓴 일종의 지침서였던 셈이죠. 자, 이게 바로 황종이 사상의 핵심입니다. 이 강력한 대립 구도를 보세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고대의 이상적인 국가는 백성이 주인이고 군주는 손님이었다. 나라는 모두의 것이었다. 그런데 후대로 오면서 이게 완전히 뒤집혔다는 겁니다. 군주가 주인이 되고 백성은 손님으로 전락했다. 나라는 군주 한 사람의 사유재산이 되어버렸다. 통치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거꾸로 뒤집혔다고 통렬하게 비판한 거죠. 그래서 그가 내놓은 제안들은 그 당시로서는 정말 급진적이었습니다. 신하는 군주가 아니라 백성을 섬겨야 한다. 법은 군주의 통치 도구가 아니라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는 정부 정책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나라의 가치는 왕조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아니라 백성이 얼마나 잘 사느냐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생각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통찰도 내놓습니다. 오늘날에도 아주 유효한 황종희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세금 제도를 개혁해도 중간에 있는 관리들이 어떻게든 또 다른 명목으로 세금을 뜯어내기 때문에 결국 백성들의 부담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시대를 초월한 통찰 아닌가요? 오늘날에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죠. 자, 그렇다면 17세기에 탄생한 이 폭발적인 사상은 과연 어떻게 역사를 거쳐 살아남았을까요? 그의 유산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청나라 시대 내내 그의 저서는 금서로 묶여서 억압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수세기가 지난 19세기 말 중국이 또다시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바꾸려던 개혁가와 혁명가들이 그의 책을 다시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그의 사상은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혁명의 청사진이 되어주었죠. 후대의 사상가들은 그에게 중국의 루소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게요. 유럽에서 루소가 사회계약론을 통해 국민주권을 이야기하기 거의 100년 전에 황종희는 이미 동아시아의 역사와 철학 속에서 백성이야말로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상을 체계적으로 펼쳐냈던 겁니다. 정말 놀라운 통찰이죠. 그의 저항 정신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유언을 남겼는데요. 당시 청나라가 강요했던 만주족의 변발 머리를 하지 않은 채 그냥 평소 모습 그대로 묻어달라고 한 겁니다. 이건 무너진 명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마지막 침묵의 저항이었던 셈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황종희의 말처럼 만약 군주가 나라의 손님에 불과하다면? 그렇다면 주인인 백성은 과연 무엇이 되는 걸까요? 17세기에 던져진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민의 권리와 책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